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 내가 집권을 하면 또 다른 군부 독재가 되기 때문에 집권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나는 기쁘게 가니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편하게 사시라. 김재규가 남긴 박정희 저격의 변입니다. 김재규의 행동으로 박정희 독재가 막을 내린 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김재규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평가가 망설여지신다고요? 아직 그 세월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효진 PD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인사를 드립니다. 사흘 전이었죠. 11.6 34년 전 이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김재규 부장은 얼마 뒤 사형을 당했습니다. 혹자는 김재규의 행동을 의거로 기억하기도 하죠. 재평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향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었다, 질투와 시기의 발로였다고도 합니다.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아직 좀 어둡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재규 평전이 나왔네요. 정확한 제목은 김재규 평전,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라는 책입니다. 문영심 작가가 지었고 시사인 북에서 나왔습니다. 문영심 작가를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문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멀리서 오셨다고요? 네,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이 방송 때문에 상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서울 구경도 하고 좋죠. 자, 이 할 말이 유달리 많은 책입니다.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짧게 느껴지는데 빨리 책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 자,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소개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고요. 그저 프리랜서 작가다. 책 날개에 작가 네. 소개를 네. 써달라고 했을 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을지. 그래서 그냥 나는 정시에 출근하는 게 싫어서 네.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아, 그 프리랜서는 굶어 죽는 자유밖에 없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프리랜서 생활을 27년간 방송 일을 했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썼습니다. 네. 별로 인기 없는 장르죠. 그래도 네.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먹고 살기 좋아요. 제가 알기로 아주 유명한 베테랑 방송 작가 출신이십니다. 소설도 쓰신 바 있고요. 예, 제가 이거는 이력에서 항상 네. 넣는 건데 이번에는 넣지 않았는데 신춘문예에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등단 작가십니다. 예. 원래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소설 쓰기가 원래 꿈이었죠. 그렇군요. 자, 이 김재규 평전,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라는 책, 제가 처음 뵙고 왜 이리 힘든 책을 쓰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일단 대략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사람의 네. 말하자면 일대기를 그린 책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평전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 평가할 가치가 있는 어떤 인물을 기리는 그런 글의 장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맥락에서 김재규라는 인물을 기려야 한다고 내진 기념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재규가 과연 평전을 쓸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11.6이나 김재규에 대한 책들이 네.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없었는데 네. 두 분 변호사, 김재규를 변호했던 네. 강신욱 변호사와 안동일 변호사 이 두 분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확실히 평전을 쓸 가치가 있다. 네. 왜냐하면 3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김재규라는 사람에 대한 애정, 애착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지 못했다는 데 대한 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사실 현재 김재규의 뭐 행동을 재평가한다던가 그 네. 사람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본인들에게 하등의 이해 관계에 있어서 하등의 이득이 될 일이 없는 일이거든요. 해가 되면 됐지. 근데도 그 추모제에 꼭꼭 나오시고 강신욱 변호사가 그분 그 묘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묵념을 하시면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의뢰인과 변호사라는 그 관계에서 33년이 지나도록 바래지 않는 애착이라는 거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진정한 어떤 믿음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평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앞서서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관련 서적들의 미흡한 점이 좀 많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 어떤 점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 사건의 네. 그 최고의 미스테리는 네. 저격 후의 행동이거든요. 박정희를 쏘고 나서 네. 김재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이를테면 그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육군본부로 가서 4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것은 상당한 미스테리였어요. 왜 그랬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설마 거기 앉아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제가 장악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겠죠? 예,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네. 그 의문을 풀어야 이 평전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어떤 책을 읽어봐도 그냥 그랬다라고 밖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예. 그런 게 없군요. 김재규는 왜 그랬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그 답을 먼저 들어볼까요? 예. 예. 이제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 행동이었어요.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았다는 것은. 예. 그는 자기 자신이 유신의 핵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김재규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은 박정희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박정희를 쏘고 나서 박정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서 쉽게 말해서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멘붕에 빠졌던 거예요. 네. 예. 그 사람은 멘붕에 빠졌고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사전에 전두환이처럼 집권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한 거라면 네. 뭐 다음 행동을 했겠죠. 당연히 중앙정보부장이라는 막강한 권력, 조직, 그렇죠. 예, 이런 걸 동원하고 군부의 그 실세들을 접촉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건 그 자기 부정, 그걸 저는 역설로 읽었어요. 유신의 핵이면서 유신의 심장을 쏴야 했던 그 사람의 역설, 자기 부정을 한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는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두환처럼 그렇게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이었으면 네. 그렇게 멘붕에 빠지지 않죠.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정희를 쏘고 나서 그것이 옳은 행동이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갈 어떠한 그 의욕도 잃어버렸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왜 그렇게 엉성하게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한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심어주게 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것을 제가 제 스스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평전을 쓰게 됐죠. 방금 말씀하신 대목이 이 평전을 쓰기 시작하시게 된 그 단초이자 주제의식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예. 책의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단도직입적인 질문인데, 자, 김재규가 왜 박정희를 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보다도 부망쟁에 네. 있었다고 보고요. 부망쟁을 이제 보고 와서 현장을 보고 와서 네. 박정희에게 그 긴급 조치를 완화시키고 이 국민들의 저항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네. 건의했을 때 이제 그 국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 얘기라든가 차지철이 거기에 거들고 나서서 네. 100만, 200만 얘기, 네. 100만, 200만을 쏘아 죽이면 된다라는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는 그 무력 진압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행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대학살의 조짐을 낌새를 채고 네, 그렇죠. 그렇게 결행을 예. 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자, 만약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이 민주주의와 반독재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이를 입증할 여러 일화나 근거들이 필요할 텐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들도 정황상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책에서 소개되는 일화나 근거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그 변호사들 접견과 네, 법정에서의 본인 진술에 의하면 네, 이것이 이 12.6 거사가 처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네 번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 유신이 선포됐을 당시에 네, 이미 박정희를 자기가 이제 상군단장으로 있었던 인대의 그 부대에 네. 감금해 놓고 하야시킬 생각을 했었고 아, 예, 두 번째는 이제 건설부 장관으로 임용됐을 당시에 74년인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갈 때 임명장 받으러 갈 때 총을 가지고 들어갔었다라고 진술했거든요. 근데 사실 박정희가 누굽니까? 면전에서 쏜다는 거는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그때는 박정희를 쏘고 자기도 자결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결 안 해도 경호원들이 즉시 들어와서 쏠 테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해 79년 4월에도 역시 궁정동에서 똑같은 네. 일을 계획했는데 그때 이제 경호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로 우발적인 어떤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계획했고 유신이 선포된 그 시점부터 유신헌법은 결코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7년 동안 계획했던 거고 그리고 비로소 결행하게 됐다. 이런 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 법정 진술이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변호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이거는 그 반체제 인사들이 네. 긴급조치 위반으로 들어와서 재판받을 때 하는 이야기와 똑같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 법정 진술을 되도록 많이 실었거든요. 아, 김재규가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재규의 당시 행동이요, 이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치밀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신 거에 대해서 더해서요. 바로 앞선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마는 요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계획적이라고 보기에 너무 엉성했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사 후에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치밀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를 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보통 네. 위험한 일이 아니고 사실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경호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 궁정동 연회라는 술자리를 이제 틈타서 그 일을 결행하게 된 건데 네. 그러면서도 보안이 새나갈까 봐 자기 신복인 박선호 의전과장이나 그 박흥주 수행비서에게도 30분 전에 이 일을 알렸거든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거라고 할 수 있고 꼭 해야 되겠다는, 이거를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결국 성공한 거고요. 하지만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순간에 아슬아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에 그 차지철 경호실장을 맞추지 못했어요. 손목을 맞췄거든요. 근데 차지철 실장이 만약에 총을 가지고 있었으면 네. 반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총 안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달아났습니다. 차지철을 먼저 쏘고 박정희를 쐈는데 차지철이 화장실로 달아났어요. 아, 그렇게도 그 박정희의 충신으로 알려졌던 차지철이지만 차지철은 네. 화장실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네. 김계원 비서실장은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문 밖으로요. 그래서 마루 끝에 서 있었어요. 모든 사태가 끝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그 측근들이 행동한 걸 봤을 때 최고의 신복인 중앙정보부장은 자기를 쐈고 자기를 그토록 보필한다고 했던 경호실장은 화장실로 달아났고 또 하나의 그 자기의 그 충신이라고 자처하던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예. 문 밖으로 달아났고 네. 박정희는 살릴 가치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결행 이후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재규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건 다 모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지만 예. 무엇보다도 초고속 재판이다라는 점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요. 강신옥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보통 형사재판에서 첫 번째 심리를 마칠 정도의 시간에 1심 선고 공판까지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공판 한번 할 예, 그렇죠. 그 시간에.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저녁 늦게까지 재판을 강행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들이 전부 다 병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요즘 말하는 집중 심리, 집중 심리가 예, 진행됐군요. 예. 그렇게 서두른 이유는 김재규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목하기 전에 빨리 처형했어야 됐기 때문에 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그 계엄사 합수부에서 그 법무감실에 앉아가지고 녹음 이쪽에서 법정에서 벌어지는 네. 그 재판 상황을 녹음해서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아, 재판을 컨트롤했습니다. 그 기자들 사이에서 이 재판을 쪽지 재판이라고 불렀는데요. 끊임없이 그 합수부 장성들이 거기 네. 앉아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적어서 음, 그 판사나 군 판사나 재판장이나 뭐 검찰 그 사람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뒷문으로 아주 막 쉴 새 없이 쪽지가 전달됐다고 해서 쪽지 재판이라고 불렸습니다. 아, ABC도 안 갖춰진 재판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가정은 불필요하다지만은 그래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다면은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선 전두환이 그렇게 쉽게 집권하지 못하죠. 예, 유신을 청산하는 작업을 네. 진행했을 테고 어쨌든 김재규가 살인죄로 그 재판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의 행동이 유신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만약에 인정을 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했더라면 우선 변호사들 말은 이거는 군사재판감이 아니라는 거죠. 위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재규의 당시 신분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민간인이고요. 나머지 부하들도 박흥주 대령만 빼놓고는 다 민간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일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변호사들이 한 게 이거를 그 일반 재판으로 옮겨달라는 거였거든요. 기각됐겠죠, 물론. 예,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처음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내내 그렇게 잘못됐는데 그 당시에 그 변호사들이 제일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재판 도중에 이제 12.12 사태가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그 처형된 것은 광주항쟁이 한참 그 진압되고 있을 때 그때 처형됐거든요. 5월 24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전두환은 그렇게 쉽게 집권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그 소위 사회 유력층 그리고 정치인들 네.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김재규 구명을 그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수없이 요청을 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은 김재규가 영웅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식인들 뭐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12.12 사태 일어나자마자 전두환 밑에 가서 줄 섰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는데도 유신을 청산할 생각은 안 하고 다음 권력에 빌붙을 생각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김재규에게 빚지고 있다. 그가 한 그 자기 목숨을 내놓고 결행한 그 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두환이 정권을 가로챘고 그리고 이후의 역사가 그렇게 왜곡됐고 오늘날 드디어 유신이 부활하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주신 그 얘기를 포함해서요. 김재규를 둘러싼 사람들의 억측이나 오해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바로잡혀야 할 게 있다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김재규가 그 재판하면서 내내 네. 가장 강조했던 것인데요. 나는 집권하려고 거사한 것이 아니다. 전두환이 집권욕 때문에 거사했다라고 몰아붙였지만 결코 집권하려고 거사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거사했다. 네. 이 부분만 국민들이 알아준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나는 이 일이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전두환의 왜곡선전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김재규한테 그 집권욕이 있었다고 몰아붙인 장본인 전두환은 자기가 집권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슬픈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두환은 사실 그 5.16 교본을 손에 들고 박정희의 뒤를 따라서 예. 집권하려는 계획을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11.6이 그 계기가 됐던 겁니다. 11.6이 일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한 얘기도 박정희하고 거의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두환을 박정희의 정치적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하고요. 그 이후에 수시간을 육본에서 멍하니 있는 동안 그 소식을 접했을 전두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그 전두환은 박정희가 저격당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됐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김기현 비서실장이 박정희의 시신을 싣고 네. 갔을 때 국군 서울지구 병원이 당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있었던 보안사령부 건물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그 국군 서울병원으로 전화를 해봐서 그쪽에서 보안사령부 쪽에서 그 이제 대통령의 유고를 제일 네. 먼저 그 정보를 제일 먼저 알게 된 거죠. 정보를 알자마자 전두환은 자기의 그 하나회 소속 부하들을 전부 보안사령부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의 그 자기네들의 집권 계획을 그때서부터 이미 그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막상 죽이고 4시간 동안 육군본부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김재규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무서운 면모입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작가님. 김재규라는 인물, 그리고 12.6이라는 사태에 대한 작가님의 평가나 해석, 그리고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한 메시지는 이 책을 통해서 네. 충분히
충분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고요. 네. 그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한 평생을 살면서 네. 이 사람이 겪었을 고통, 외로움, 슬픔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에 남겼던 회한들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그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예, 한 인간의 비극 이것을 저는 봤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네. 문영심 작가님에 대한 반론도 좋고 공감도 좋겠고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셔도 좋으니 이 김재규 평전 이 드문 책 앞으로도 드문 책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제 꼭 한 번씩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9일 화요일에 소개한 책은 문영심 작가가 쓰고 시사인 북이 펴낸 김재규 평전 바람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